환영합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 기사, 그리고 막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파고드는 여러분을 위한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소스들을 쭉 정리하면서 발견한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기사부터 날카로운 산업 리뷰, 심층 비디오 분석 영상들까지 다 긁어모았는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두 가지 현실을 교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현실이라면 네, 하나는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상상의 세계고요. 다른 하나는 그 화면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산업의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대화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일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만약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체 역사 장르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죠. 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감싸고 있는 현재 스트리밍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 그러니까 왜 경쟁사의 핵심 독점 컨텐츠가 하루아침에 가장 큰 라이벌 플랫폼으로 훅 이동하고 있는지, 그 경제적이고 전력적인 이유를 완전히 해체해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정보가 막 쏟아지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산업의 진짜 구조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되면서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정체성을 빡 세워주었던 상징적인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죠. 높은 성의 사나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 종영 후 무려 7년 만인 2026년 3월 11일 아마존의 최대 경쟁사인 넷플릭스에서 전격 공개된다는 뉴스가 발표됐어요. 업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네, 진짜요. 사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놀랐거든요. 하나는 그 굳건했던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비즈니스적 충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의 세계관 자체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막 분열된 사회상을 너무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가진 아주 치밀하고 압도적인 대체 역사 설정이 현재의 시대 정신과 다시 한번 강렬하게 공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작이 워낙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필립 K. 딕의 1962년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리들리 스콧이 제작에 참여한 이 시리즈는 역사에서 단 하나의 변곡점을 딱 비틀어버립니다. 대체 역사 장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1930년대, 정확히는 1933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 암살 미수 사건이 이 세계관의 출발점이죠. 실제 역사에서는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 주세페 장가라가 쏜 총알이 루즈벨트를 비켜갔잖아요. 네, 오발모드 빗나갔죠. 하지만 이 작품 속 세계관에서는 그 암살이 성공해버립니다. 와, 맞아요. 그 단 한 발의 총알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전 지구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노가 승계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미국의 뉴딜 정책은 전면 폐기됩니다. 대공황을 극복할 유일한 탈출구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 결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연합군의 무기랑 물자를 지원했던 그 무기대여법, 렌드리스를 실행할 국력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경제적 붕괴의 여파는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미국의 그 막대한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연합군은 힘을 잃고 결국 노르망디 상륙전전 같은 거대한 반격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연합군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유럽은 나치 독일의 수중에 떨어지고 태평양과 아시아는 일본 제국이 장악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주축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평행우주가 열리는 겁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 뼈대 위에 세워진 1960년대 북미 대륙의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 숨막히게 다가옵니다. 화면 속 미국이 아예 세 조각으로 찢겨 있잖아요. 네, 지도가 완전히 다르죠. 동부는 나치 독일의 통치를 받는 대나치국으로, 서부는 일본 지배하에 있는 일본 태평양 연방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그 사이 로키 산맥을 따라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무법지대인 중립지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분할된 미국의 지리적 설정 자체가
어쩌면 이념이나 진영으로 극명하게 쪼개진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은유하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세계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평범한 개인들의 서사가 이 작품을 단순한 대체 역사 스릴러 이상으로 확 끌어올립니다. 루퍼스 스웰이 연기한 존 스미스라는 캐릭터를 보면 그 딜레마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 캐릭터 진짜 복잡하죠. 네. 그는 전쟁 전에는 그냥 평범한 미군 장교였어요. 하지만 패전 후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치에 부역하고 결국 북미 나치 친위대의 최고위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체제에 순응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지배하에 숨죽여 살다가 레지스탕스의 핵심으로 각성하는 줄리아나 크레인의 엇갈린 선택. 이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어디까지 악역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작품이 진짜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상상력이나 캐릭터의 비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핵심적인 철학적 장치가 있죠.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현실과 허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작품 속의 작품이라는 기발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메뚜기는 무겁게 짓누른다라는 금서로 등장하고 드라마에서는 의문의 뉴스를 필름으로 나오는데요. 나치랑 일본 제국이 이 필름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진짜 압권입니다. 맞습니다. 그 필름 속에 담긴 영상이 다름 아닌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실제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와,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는 우리가 겪은 1945년의 진짜 역사가 곧 상상 속의 대체 역사인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감상자의 비판적 사고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파시즘 치하의 인물들이 자유세계가 담긴 필름을 보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막 당연하다고 믿는 이 견고한 현실이 과연 유일한 진실인지 아니면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얇은 층에 불과한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과 결정론의 모순을 아주 깊게 파고들었잖아요. 네, 장래의 거장이죠. 그러니까 높은 성의 사나이 역시 단순히 2차 대전 전쟁의 승패를 바꾼 오락물이 아니라 실존과 인식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 탐구를 다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파시즘, 제국주의, 또 극단적인 검열과 통제 같은 무거운 이념적 주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설정들을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의 묵직한 이념적, 정치적 주제들이 엮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꼭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여러 원작 소스들을 기반으로 막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소스 매체에 담긴 파시즘이나 제국주의 혹은 특정한 좌파나 우파의 정치적 이념, 그 어느 관점도 지지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저희의 목적은 오직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스토리텔링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디어 산업 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비즈니스화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탐구하는 것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과 그 내러티브 안에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자,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굳이 마법이나 외계인의 침공 같은 초자연적 요소가 없어도 오직 만약에 라는 단 하나의 역사적 가정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훌륭한 대체 역사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런 대체 역사 장르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저는 애플 TV 플러스의 포 올 맨카인드를 보면서 이 장르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그 작품 훌륭하죠. 만약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했다면 이라는 가정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우주 경쟁이 안 끝나고 계속되면서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막 앞당겨진 세계를 보여주는데 동시에 냉전의 파괴적인 편집증이나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기술적 낙관주의 이면에 숨겨진 인류의 불안을 아주 날카롭게 묘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의 정치적 긴장감을 극대화한 측면에서는 HBO의 미국을 노린 음모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립 로스의 소설을 미니 시리즈로 만든 건데요. 아, 찰스 린드버그 나오는 그 작품이요? 네, 맞습니다. 1940년 미국 대선에서 나치 동조자인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루즈벨트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설정이죠. 이 작품이 무서운 건 군사적 쿠데타와 같은 폭력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서서히 파시즘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진짜 섬뜩하죠. 네, 현대사회에서 극단주의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아주 현실적인 알레고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재미있는 작품들도 꽤 많아요. 히어로 장르랑 대체 역사를 결합한 워치맨은 초능력자들의 존재가 20세기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다 뒤바꿨다는 설정 하에 인종차별 같은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요. 영국 작품들도 꽤 독특하죠. 맞아요. 인종 간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아프리카 제국이 유럽을 식민 지배하는 노치 플러스 크로시스, 그리고 1941년에 나치에 점령당해서 처칠이 처형된 영국의 모습을 그린 SSGB 같은 작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재밌는 건 크로스본즈나 우리의 깃발은 곧 죽음처럼 그 악명 높은 해적 검은 수염의 삶을 정치 지도자나 아예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주하는 시도들도 꾸준하다는 거죠. 존 말코비치나 타이카 와이티티 연기가 일품이잖아요. 아, 그리고 한국 작품 중에서는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현대까지 입헌군 주제로 이어졌다는 설정에 황후의 품격도 장르적 재미를 극대화한 아주 좋은 사례고요. 방금 언급하신 작품들의 면면을 쭉 보면 대중이 왜 이 장르에 매혹되는지 그 심리적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보가 넘쳐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의 근원을 좀 이해해 보려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업적인 변화 말씀이시죠? 분열된 세계와 단절된 제국들을 다룬 높은 성의 사나이 같은 거대한 오리지널 쇼들이 이제는 철옹성 같았던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장벽을 스스로 허무르고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아마존은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 텐트폴 작품을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라이브러리에 넘겨준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불과 몇 년 전 그 이른바 피크 TV 시절만 해도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죠.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막대한 빚을 내가면서 자기들만의 성벽, 이른바 월드가든을 아주 높게 쌓아 올렸잖아요. 우리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컨텐츠는 영원히 볼 수 없다. 이런 배타적 독점이 최고의 무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투자금의 자돈 비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들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게 되었죠. 돈줄이 마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제 가입자 증가율 같은 허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미 제작비가 모두 상각된 구장 라이브러리를 그냥 창고에 썩히는 것보다 이를 타 플랫폼에 라이센싱해서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즉각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겁니다. 아, 독점이라는 명분보다 수익 창출이라는 실리를 확실하게 택한 거군요. 사실 넷플릭스의 최근 행보를 쭉 보면 이 변화의 폭이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거든요. 당장 2026년 3월 라인업과 파트너십 발표만 봐도 그야말로 미디어 산업 한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니까요. 어떤 발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니 픽처스와 맺은 획기적인 글로벌 판권 계약입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대작 영화들을 직후에 곧바로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동시 스트리밍한다는 건데요. 톰 홀랜드의 새로운 스파이더맨 영화, 데이비 핀처 감독의 소셜 네트워크 속편, 심지어 샘 맨데스 감독이 만드는 비틀즈 멤버 4명의 4부작 영화까지 다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의 실사 영화 라이센싱 파트너십도 대규모로 연장됐고요. 소니 픽처스의 전략도 아주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 무리하게 자신들만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혈 경쟁을 하는 대신에 콘텐츠라는 무기를 가장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넷플릭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무기상인의 역할을 택한 것이죠.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네요.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단순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사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넷플릭스가 타 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 라이벌 플랫폼의 구작 명작들,
심지어 과거 케이블 TV의 고유 영역이었던 라이브 이벤트까지 모조리 흡수하는 전 세계 미디어의 궁극적인 허브, 즉 얼티밋 허브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허브. 네, 과거의 케이블 TV 번들링 시스템이 넷플릭스라는 단일 플랫폼 안에서 디지털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궁극적인 허브라는 표현이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네요. 당장 2026년 3월 넷플릭스 공개 스케줄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모든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라인업이 엄청나죠. 네, 킬리안 머피가 토미 셸비로 다시 귀환하는 피키 블라인더스, 임모탈맨 영화 버전이 드디어 공개되고요. 앨런 리치슨 주연의 거대한 스케일 SF 액션인 워머신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원피스 실사판 시즌2도 드디어 베일을 벗고요. 오리지널 컨텐츠도 강력하지만 더 압도적인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 영역의 확장입니다. 당장 3월 21일에는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려온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라이브 이벤트가 넷플릭스 망을 통해 전 세계 동시 생중계되죠. 와, 트래픽 장난 아니겠는데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26일에는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맞붙는 메이저리그 2026 시즌 개막전이 넷플릭스에서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스포츠 중계까지. 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글로벌 라이브 음악 이벤트와 프로스포츠 생중계까지 전부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우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주는 거네요. 과거에는 방송사, 케이블 채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츠 네트워크가 다 각자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경계선이 싹 지워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거대한 합병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다루었던 대체 역사 장르의 본질이 결국 견고해 보이는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질서가 자리 잡는 것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10년 전 수많은 IT 기업과 미디어 공룡들이 저마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콘텐츠를 무기 삼아 배타적인 장벽을 아주 높이 쌓아올리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도생이 시대였죠. 네, 그 당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게 2026년에는 아마존의 프라임 오리지널 대작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소니의 텐트폴 극장 개봉작과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삼류 SF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산업적 판타지. 그 말도 안 되는 대체 역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비현실적인 상상이 지금 우리의 현실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쓰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매혹적인 서사부터 스트리밍 산업의 최전선까지 진짜 픽션과 논픽션을 막 넘나들면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내용만큼이나 그 컨텐츠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경로의 변화 역시 지금 시대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아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극단주의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대체 역사 내러티브가 주는 경고도 곱씹어 봐야겠지만 동시에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이 산업의 지각 변동 역시 우리의 시청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미디어 환경의 규칙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비틀리고 변형될지 지켜보는 것은 아마 그 어떤 스릴러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할 도달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의 평행 우주에 사는 누군가가 TV를 켜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의 2026년 미디어 산업과 현실을 다룬 대체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군요. 그 평행 우주의 시청자들은 우리의 실제 역사 중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고개를 저을까요? 아마 스트리밍 회사 하나가 스포츠, 음악, 영화 산업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전개를 보면서 에이, 저건 작가가 너무 억지스럽게 자본주의를 과장해서 썼네. 말도 안 돼. 라고 비웃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이 숨가쁜 일상의 뉴스들이야말로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기상천외한 플롯 트위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늘 소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해 도출해낸 이 통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콘텐츠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파악하고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 흥미로운 상상의 여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즐겁게 맴돌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의 분석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더 날카롭고 매력적인 데이터와 이야기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서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